미국 실리콘밸리 한복판 엔비디아 본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두 채가 서 있습니다. 외벽도 다 올라갔고 서버를 시킬 냉각 설비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죠. 겉으로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갈 것 같은 완성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물은 지금 텅 빈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전기가 없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AI 기술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에서 완공된 데이터 센터가 콘센트를 못 꽂아서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황당한 장면이 지금 전 세계 빅테크의 돈과 계획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방향을 트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7조 원을 들고 들어왔고 오픈 AI가 포항과 전남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고 엔비디아는 최신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이 12만 장, EU 전체가 10만 장을 받는데 한국이 26만 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스스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된 진짜 속사정부터 세계의 AI 인프라가 왜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지금 무슨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이라고 하면 뭐든 마음만 먹으면 뚝딱 아주 쉽게 지어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미국 빅테크들은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해에만 수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수백조 원 단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라클 같은 회사는 2026년에만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최대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70조 원 가까운 거금을 끌어모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죠. 돈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건물은 제대로 안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JP모건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던 미국 데이터 센터 가운데 60% 이상이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프로젝트가 착공조차 못하고 애타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업들이 가진 돈은 넘쳐납니다. 문제는 바로 전기, 아주 정확히는 그 엄청난 전기를 실어 나르는 전력망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 자체를 올리는 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이면 뚝딱 완공이 돼요. 문제는 그 건물에 전기를 공급해줄 고압 송전선입니다. 이 송전선을 새로 까는 데는 정말 무려 5년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정작 전기를 끌어올 길을 뚫는데 혹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전기를 적절한 전압으로 바꿔주는 변압기 같은 핵심 설비마저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실리콘밸리의 그 빈 건물 두 채가 겉만 멀쩡하고 속은 죽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력망 증설이 끝나는 2027년쯤은 돼야 겨우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대표적인 IT 도시들이 이제 하나둘 손을 들고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인 산타클레라는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다다르자 2024년 6월 이후로 아예 신규 데이터 센터 승인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을 전기가 없으니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조치인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지만 거기도 결국 문제는 똑같은 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오하이오에 짓던 1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건설 계획을 늦추거나 아예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도 건물을 못 짓고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느냐? 오히려 정반대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미국 전력연구원, 줄여서 EPRI라는 곳이 예측한 걸 보면요.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미국 전체 발전량의 9%에서 많게는 17%까지 잡아먹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불과 1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약 60%나 높아진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AI 산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면서 전기를 그야말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는 뜻이죠. 숫자로만 들으면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요즘 최신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 전력망에 연결해달라고 줄 서서 승인을 기다리는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규모가 무려 2290기가와트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 숫자냐면 미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어달라는 대기줄이 이미 나라 전체 발전 능력의 2배만큼이나 밀려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 승인 절차 자체가 아예 마비됐다고 봐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빅테크들은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못 구하니까 아예 발전소를 직접 자기들이 확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러분 혹시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1979년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사고 이후 오랫동안 가동을 멈췄던 이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살려서 앞으로 20년간 전기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AI의 전기가 얼마나 급했으면 멈춰있던 원전까지 되살리겠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특히 메타의 사례가 개인적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메타는 지금 오하이오주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이걸 돌리기 위해 원전 업체들과 무려 총 6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6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고요? 무려 500만 가구가 사는 대도시 하나가 통째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자고 대도시 하나가 쓸 전기를 통째로 확보해버린 거예요. 아마존도 원전 회사와 손잡고 대규모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 구글은 소형 원자로 이른바 SMR을 통해 전기를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구글은 아예 발전 사업 자체에 직접 뛰어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여기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나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회사들은 원전을 기다릴 시간도 없다며 아예 자기네 데이터 센터 옆에 가스 발전소를 직접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리하면 지난 1년 사이에 빅테크와 원전 사이에 맺어진 전력 계약만 10기가와트를 훌쩍 넘고 이들 4개 회사가 2035년까지 확보하겠다는 원전 용량 목표만 1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발전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원자력 발전소를 되살리고 가스 발전소를 짓고 대도시 하나가 쓸 전기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미국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AI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전기를 먹어치우는 괴물인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전기가 급하고 땅도 필요하면 미국이 왜 굳이 한국까지 멀리 눈을 돌릴까 싶으실 겁니다. 자기 나라 안에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우리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옵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바로 전력망과 그 복잡한 승인 절차인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물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도 전력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국토가 좁아서 송전거리가 짧고 전력망이 촘촘하게 잘 깔려 있고 무엇보다 원전과 화력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발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 분명한 한국만의 강점이죠. 미국처럼 몇 년씩 송전선 깔기를 기다릴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만으로 한국이 낙점된 건 아닙니다. 사실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의 자랑인 반도체입니다.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은 바로 엔비디아의 GPU죠. 그런데 이 GPU가 제대로 일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HBM, 우리말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르는 아주 똑똑한 특수 반도체예요. HBM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AI가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GPU로 보내줘야만 합니다. 아무리 GPU 계산 능력이 뛰어나도 데이터가 느리게 도착하면 GPU는 그냥 놀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무리 빠른 요리사가 있어도 재료가 제때 안 오면 요리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재료를 초고속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BM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최신 AI 칩에는 이 HBM이 반드시, 그것도 아주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까다로운 HBM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딱 두 곳,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정도죠. 숫자로 보면 한국의 위상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최신 자료 기준으로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무려 58%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이 각각 21%로 공동 2위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하나가 전 세계 HBM의 절반 이상을 만들고 여기에 삼성전자를 더하면 한국 두 회사가 세계 HBM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HBM3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26년 물량 기준으로 71%라는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차지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0개 중 7개를 한 회사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계 최고의 AI 칩을 만들려면 반드시 한국 기업이 만든 부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엔비디아가 대단해도 HBM 없이는 최신 칩을 완성할 수 없고 그 HBM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한국에 다 모여 있는 셈입니다. 재료가 여기 있으니 아예 여기 와서 공장을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게다가 엔비디아는 이미 삼성, SK와 다음 세대 메모리인 HBM4를 2026년부터 함께 만들기로 확정했습니다. 미래의 칩까지 한국 기업과 함께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엔비디아가 왜 한국에 GPU를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최신 블랙웰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아주 반갑게 밝혔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영국이 12만 장, EU 전체가 10만 장인데 한국 혼자 26만 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보통 중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GPU 5만 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6만 장이면 그런 데이터 센터를 5개나 짓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5조 원어치나 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 26만 장은 어떻게 나뉘느냐? 정부의 5만 장, 삼성과 SK와 현대차의 각각 5만 장,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6만 장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고성능 GPU가 4만 5천 장 정도라고 하니 한 번에 5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오는 셈이죠. 하정우 대통령실 AI 이미래 기획수석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미국의 GPU가 2천만 장 정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긴 하지만 확보되는 물량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 3위권에 든다는 겁니다. AI 인프라 경쟁에서 한국이 단숨에 3등 자리를 노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야기가 다시 멋지게 연결됩니다. 이 블랙웰 GPU 26만 장에는 HBM3라는 메모리가 무려 208만 개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다시 말해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를 주면 그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값은 고스란히 한국 기업의 매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HBM 물량만 대략 6천억 원에서 9천억 원어치로 추산됩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뛰어난 기술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꼭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HBM4, HBM5까지 함께 개발할 아주 든든한 장기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소중한 동업자인 셈이죠. GPU를 주고 그 안에 들어갈 부품을 다시 한국에서 사가는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최고의 관계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절대 아닙니다. 몰려오는 건 엔비디아만이 아니에요.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그러니까 AWS도 한국에 아주 통 크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AWS는 2031년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총 5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최고 경영자가 아주 확실하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 기업이 한국을 AI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점찍었다는 뜻이죠. 앞서 미국에서는 전기가 없어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회사들이 한국에는 새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조 단위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참 상징적이죠.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픈AI는 원래 미국에서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게이트를 한국으로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스타게이트 코리아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경북 포항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전남에 각각 오픈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한 거예요. 초기 용량은 각각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포항 데이터 센터는 초고속으로 추진돼서 이르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챗GPT를 돌리는 그 오픈AI가 자기네 전용 데이터 센터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 땅에 짓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삼성과 SK는 미국 본토의 70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국내와 국외를 동시에 아우르는 AI 인프라 동맹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 빅테크만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도 스스로 무섭게 인프라를 키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강원도 춘천과 세종의 각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에 있는 각 세종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약 10만 유닛 규모인 이 시설을 2029년까지 무려 30만 유닛, 그러니까 3배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키울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뜨거운 열입니다. GPU가 열심히 일을 하면 엄청난 열이 나거든요. 이걸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기계가 툭 하면 고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서버를 아예 특수한 액체에 담가서 식히는 액침 냉각이라는 첨단 기술까지 도입하기로 했어요. 앞서 엔비디아에서 받기로 한 GPU 6만 장이 바로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꽉 채우게 됩니다. 외국 자본, 외국 기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직접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신이 나서 한국이 완전히 AI 강국으로 우뚝 서겠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이렇게 매력적인 후보지로 만들어준 바로 그 문제, 전력 문제가 사실은 한국에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요가 대부분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데이터 센터 전력개통 기술 검토 신청이 736건이었는데 그중 522건, 무려 71%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통신 인프라가 좋고 인력을 구하기 쉬운 서울 근처에 짓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일이 규모는 다르지만 우리 수도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의 전력난 덕에 기회를 잡았는데 정작 그 기회를 살리려는 순간 똑같은 벽을 마주하게 된 셈이죠. 전기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전력 가격이 지난 1년간 무려 76%나 급등했다는 무시무시한 분석도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을 빨아들이면서 수도권의 이른바 전력 경화, 그러니까 전기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 대신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오픈AI 데이터 센터가 서울이 아니라 포항과 전남에 지어지는 것도, 네이버가 세종에 데이터 센터를 키우는 것도 다 이런 전력 분산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PU 26만 장에도 똑같은 숙제가 붙어 있습니다. GPU는 전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는 괴물 같은 물건이에요. 계산해보면 이 26만 장을 다 돌리는데 냉각 설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500에서 600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형 화력발전소 하나 혹은 대형 원전 절반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예요. GPU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그걸 돌릴 전기를 대지 못하면 결국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빈 건물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문가들도 GPU를 대량으로 확보한 건 좋지만 전력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며 자칫 전력 부족이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려 하고 있을까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전력에 여유가 있는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발전 능력 자체를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 방안 중에서 요즘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SMR이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기존 원전을 아주 작게 줄여서 공장에서 부품처럼 찍어낸 다음 필요한 곳에 가져다 조립하는 방식의 똑똑한 소형 원자로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 설치하기 좋고 건설 기간도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짧아요.
무엇보다 원자력이라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뿜어내죠. 데이터 센터는 한순간도 꺼지면 안 되는 시설이라 이렇게 꾸준히 전기를 대주는 SMR이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도 앞다퉈 SMR에 투자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 분야에서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이른바 ISMR이라는 자랑스러운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 용량이 2030년까지 지금의 약 2배인 200기가와트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 전기를 대줄 SMR 시장도 2035년이면 최대 6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멈춰있던 원전까지 되살리며 발버둥 치는 걸 보면 결국 전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되리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반도체에서 앞선 한국이 이 SMR 경쟁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AI 인프라 강국으로 가는 길이 훨씬 탄탄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반대편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흐름이 정말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 열풍이 위험할 정도로 과열됐다는 따끔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AI 버블론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돈이 몰렸다가 한순간에 거품이 꺼진 닷컴 버블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AI 투자 열풍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라클 같은 회사는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앞으로 갚아야 할 임대료 약속만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 실제 AI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애써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가 텅텅 비면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오히려 이런 과잉 투자 의심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박해요. AI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쓰려는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즉, 거품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수요라는 거죠. 어느 쪽 말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뜨거운 흐름일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양쪽을 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잡되 무리한 투자로 휩쓸리지 않고 실속 있게 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AI 전쟁의 승패는 이제 누가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드느냐, 누가 더 좋은 칩을 갖느냐에서만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칩을 돌릴 전기를 누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진짜 병목이자 진짜 승부처가 됐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돈을 가지고도 이 전력망이라는 벽에 막혀 주춤했고 그 틈을 타서 세계의 AI 인프라가 반도체 강국이자 상대적으로 전력망이 촘촘한 한국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역시 지금 잡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리려면 결국 전력이라는 같은 숙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 훗날 돌아봤을 때 세계 AI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진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이라는 절대 강자가 전력이라는 뜻밖의 벽에 부딪혀 잠시 멈춰선 사이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한국이 세계 빅테크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올랐으니까요. 엔비디아의 GPU가 오고 아마존의 자본이 오고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고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까지 세계적 인프라를 키우는 이 모든 흐름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앞서 짚어드렸듯 이 기회가 저절로 결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력이라는 같은 병목이 한국 앞에도 놓여 있고 AI 버블이라는 위험 신호도 함께 살펴야 하며 이 모든 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잘 풀어낸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AI 인프라의 3대 강국으로 올라설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애써 들어온 GPU와 투자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아쉬움만 남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못 짓게 된 이후부터 세계가 한국으로 방향을 튼 진짜 속사정, 반도체와 전력라는 두 개의 열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와 위험 신호까지 오늘 함께 아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AI 인프라 전쟁의 큰 그림이 이제는 조금 선명하게 보이셨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흐름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